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수미 씨 가족은 사인은 고혈당 쇼크라고 밝혔습니다. 가왕 조용필이 11년 만에 20번째 새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 활동에 나섰습니다.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조용필의 신곡과 대표곡들을 들으면서 가왕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임 중진 의원이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에 북한군 공격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신북풍몰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야당은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며 반박했습니다.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역임하셨던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 열고 윤석열 정권이 신북풍몰이하고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남북 간 긴장 높인 행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이 규탄대회까지 연 배경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그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간의 문자 메시지로서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이 안보 불안 상황이 실제 정부 여당에서 여러 다각도로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지금 그 정부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자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는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살상무기 지원도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연락관 형식의 어떤 파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건 보기에 따라서는 일정 규모에 따라서는 일부 파병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남이 나라 전쟁입니다. 북한군이 파병됨으로써 국제 문제가 됐고 또 우리의 안보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맞지만 우리가 그의 상황에서 똑같이 지금 하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로 끌고 오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일단의 내용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된 게 아니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해프닝 내지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오가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좌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한기호 의원이 그 국방위원장 했었나요? 어쨌든 그 군 출신, 예. 쓰리스타 출신 그 의원인데 어쨌든 그 보낸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부의 입장으로 바로 해석될 수는 없는데 내용 자체가 정부와 실제 긴밀한 협의 내지 검토 내지 고민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이 전제가 돼 있고요. 이렇게 시작해서 폭격해서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말에 대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의 답변은 네, 검토하고 있어 잘 챙기겠습니다. 긴급 대책회의 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그냥 허투루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제기될 만하죠. 자, 최수영 평론가님, 그 안보실장의 대답 아주 짧은 대답이었는데 네.
정부 입장입니까? 아니죠. 정부 입장도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장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사단장, 군단장, 교육사령관을 다 여기면 정통 야전군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의 선배로서 후배 물론 지금 안보실장이긴 하고 하지만 국방장관도 역임했고 그 지금 현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 특히나 지금 대통령실을 겨냥한 GPS가 장착된 아마 추정되는 그 쓰레기 오물풍선이 바로 대통령실 행사하는 데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진짜 우리 또 심리전이든 뭐든 도발이 굉장히 고도화 정밀화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 지금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파병 간 사람들이 파병인지 용병인지 그것도 사실 지금 불분명한 상태고 미국도 지금 엄중하게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군의 선배로서 물론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도 줄 수 있는 거고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도 한번 강한 톤으로도 한번 검토해보고 또 말하자면 강원 양면 전략이 있으니까 이런 유화책도 검토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 낸 거를 저렇게까지 뭐 그 당의 입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화력을 집중하는 건 약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보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스탠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와중에 조금 더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그런 말하자면 북풍을 빌미로 한 그런 게 아니냐 싶어서 그렇게 단순한 문자 몇 개를 가지고 마치 정부의 공식 입장인 듯 양 아니 여권의 어떤 추진 방향인 듯 이렇게 좀 몰아가는 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특히나 안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나중에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조금 정제되고 조심스러운 그런 전 그 메시지를 기대하는데 그게 조금 톤다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최수영 평론가님, 저 당사자 한기호 의원 뭐라고 아직 반박했습니까? 입장은 안 나왔는데요. 예. 당의 입장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당의 예.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이런 것은 그냥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낼 수가 있는 거고 대통령실도 부인했고요. 그다음에 당에서는 민주당도 무언가 지금 북한의 그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도발에 대해서 먼저 규탄하고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네. 저는 이 문제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저 전방위적 대응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계속 이 얘기 끌어갈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부 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원식 안보실장 즉각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겨우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강대식 의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인정하고 자국 군인을 총알바지로 파병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도 하지 못하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40여 년 동안 헌신하신 분의 개인 사적 텔레그램 대화를 악마화하며 이를 빌미로 국방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왜곡해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국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여야 입장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 사과, 한기호 의원 제명, 신원식 안보실장 문책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정부의 사과, 정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니까 뭐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국정에 대해서 반쪽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전 충분히 뭐 여당의 사과 정도는 이야기되지만 아니 아이디어 냈다고 국회의원 제명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욱 뭐 사적 문자도 아니고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군의 선배로서 이를테면 우리가 뭐
아니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게 뭐 사실상 우리가 뭐 그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군사 선진국으로서 뭐 고문단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차원이든 뭐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의 것을 마치 우리가 군대를 파병하는 식으로 이걸 빌미로 해서 한다는 건 조금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해석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한 교인의 제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해 선배에게 그냥 루틴한 사실 입장이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용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도로 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것을 승인한 거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것처럼 문책하라고 하면 대통령의 인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지적하는 건 좋으나 그러나 금도와 선을 넘어선 지적은 오히려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저는 정치권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비난은 할 수 있고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을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를 끌어가고 있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두 사람의 어떤 대화가 약간 전쟁을 부추긴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전쟁을 약간 부추기는 그런 약간 뉘앙스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은 또 야당이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인 출신이잖아요. 더군다나 야전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호칭도 북계라는 아주 이제 말하자면 과거 생경스러운 호칭을 쓰더라고요. 오래된 그러니까 호칭이죠. 그렇죠. 지금 뭐 북계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인이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이든 용병이든 간 지금 그 북한의 군이 어쨌든 최정예 부대라는 설도 있고 확인이 안 된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10,000명 가까운 그 말하자면 군대가 갔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야전군 출신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군의 선배가 얘기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호전적이다. 그다음에 조금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비판과 그다음에 좀 지적은 좀 약간 수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개인 메시지를 민주당이 악마화해서 마치 정부 입장인 것처럼 정쟁용으로 왜곡시켰다. 이렇게 이제 여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개인 메시지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군의 뭐 선배가 또 군 장성 출신의 선배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건 어때라고 제안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이 메시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께서 직접 살상무기 지원도 대응책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직접 언급한 바도 있고 또 뭐 부인하고 있지만 연락관 파병 문제도 이 메시지 상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메시지가 실제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지금 한반도의 안보 위기로 끌어들여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런 대응책의 논의로만 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8월 15일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때 이 북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이 점진적으로 이 전파해서 가는 통일 방안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 뭐 제북 전단이라든가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의원과 안보실장 간의 개인 메시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악마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짧게만 말씀 좀 드리면 최수영 평론가님. 그 지금 뭐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지금 러시아는 공식 입장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한국이 자꾸 개입하면은 가혹하게 대하겠다고 사실 이런 단어들 외교 라인에서는 안 쓰거든요. 네. 이건 협박용이고 엄포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 레버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슬쩍 흘린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하겠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엄중하고도 그 수위를 높인 저런 협박을 하고 있는 발언에서 대통령이 그럼 우리는 외교적인 차원으로만 대응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의 그런 레버리지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뭐 이렇게 좀 대통령이 무기 지원도 시사했다라고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저는 그거는 이 공동의 안보를 책임진 민주당이
조금 좀 대통령의 그런 어떤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강원 양면적인 게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떼가지고 왜 이런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온당치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자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여당도 그렇고 비슷한데 아까 강대식 의원 발언에도 나오는데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뭐 계속 굴종적인 자세,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인정해도 굴종적인 자세 하더니 마치 국내적으로는 이런 입장 보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굴종적 자세라고 이런 사안 있을 때마다 민주당 비판하는데요. 너무 상투적이에요. 그 북한의 도발행위 있을 때마다 미사일이든 오물풍선이든 이번에 연결도로 폭파든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병 관련해서도 10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최고위 논의가 있었고 결정이 있었고요. 당일 최고위원회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러시아 북한 파병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고 네. 철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 이번에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유엔 협약에 반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규탄을 하죠. 다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왜 우리가 북한이 하는 것처럼 그 대응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안보 위기상을 우리 쪽으로 다시 끌고 오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야당의 문제적인 그런 거고요. 자 최수영 평론가님, 여야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대북 결의안 이제 채택하기로 한 목소리 냈었습니다. 이번 일이 그런 결의안 채택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소승적 자세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의안은 결의안이고 네. 이 발언에 대한 비판은 좀 비판이라고 좀 따로 트랙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신중하게 닷새 만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그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이런 현실에서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이 최소한 결의안조차 하지 않는다. 사실 결의안이 그렇다고 법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레토릭으로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걸 빌미로 안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속내는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미국도 엄중하게 바라본 사안에서 지금 대북 결의안조차 저는 민주당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좀 저는 제가 보기에 가지 않을 길로 보기 때문에 네. 저는 결의안 정도는 수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인 발언 수위를 좀 높여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뭐 결의안은 그대로 가나요? 글쎄요.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영향을 같아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1일 시점 미국이 공식 확인하는 시점까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제사회와 함께 뭐 우리는 당사국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파병에 대한 규탄 국회 결의안 필요하다고 봤죠. 그런데 네. 그게 정부 여당과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당의 주요 핵심 군관계자 의원이 안보실장과 나눈 대화를 보면 이 단순하게 파병을 규탄하는 데를 넘어서 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된 다른 속내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원론적인 협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라든가 러시아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했을 때 네. 여러 차원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미 그 메시지가 공개됨으로써.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그것을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과 절차 시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 과방위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민희 위원장의 기이한 상임위 운영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과방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기이한 일이 있었죠. 사실은 과방위에서 네. 물론 이제 그 최수진 의원의 발언 제가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실 원래 국회 상임위원장이면은 네. 기계적인 어떤 중립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발언도 최소화하고 본인도 마지막에 이제 추가 질의할 때 하는 게 저는 관행이었거든요. 국회는 네네. 그 법을 만드는 곳이긴 하지만 관례도 많이 따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모니터단이 이번에 최민희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분석해 봤더니 일반 의원의 5배가 넘게 시간을 썼고 그다음에 질의 시간의 총량의 20%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최수진 의원이 지적하면서 아니 좀 이거는 그 모니터단의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임위원장이 이게 열정적인 국감이냐 아니면 과도한 갑질이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발언을 중지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사과할 때까지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박탕을 뺏어 버렸어요.
아니 이게 그 입장을 해명하라고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나를 비판했으므로 사과할 때까지 나는 발언권을 박탈할 거야. 이거는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충분히 윤리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건 사실 폭거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방적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제 2당이니까 여당이지만 2당이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리제소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여당은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자, 이렇게 된 상황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다 서로 간에 이런 공방 속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NGO 모니터단을 개량화된 수치가 딱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공방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또 네. 다소 과도한 발언권이라고 여당 입장에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갑질이라는 표현이 적정합니까? 위원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비판이 있고 이러한 개량화된 수치가 시민 모니터에서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정도 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공방이 됐겠습니까? 근데 위원장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이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하면 위원장이 그런 수모까지 받으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고요. 물론 이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 발언 수가 20%에서 많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른 의원들의 어떤 발언권을 침해해서 네. 전체 총량 시간 중에 다른 의원 발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원장이 과도하게 자기 시간을 쓰면서 실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뭐 발언권 내지 불공정한 의사 진행을 했다고 하면 문제겠지만 그 의원들의 발언권은 다 간사간 협의된 만큼 보장된 상태에서 이제 관여라든가 팩트 확인 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죄까지 고소하는 건 좀 무리한 거죠.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과방위를 봤는데 네. 말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요. 이 경우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뭐 강규영 교수라고 명지대 교수가 있어요. 그 KBS 이사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증언석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게 약간 민주당이 불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약간 뭐 어떤 특정 그 노조의 불리한 얘기도 있었을 수 있고 근데 아니 뭐 그냥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아마 좀 쌓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몇 듭니다. 가지 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사례는 있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갑질한 표현은 좀 가했죠.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최수진 의원이 이제 그런 질의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나한테 갑질이라고 그래? 나는 위원장으로서 다 했어. 근데 박탈권을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동등한 의원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 중립적으로 잘 이끌어가라고 수장을 뽑은 거에 불과한 거지. 네. 최민희 의원도 그 헌법기관이고 최수진 의원도 헌법기관이에요. 근데 같은 그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왜 뭐 발언권을 박탈합니까? 우리가 의원들에게 일종의 그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도 소신을 갖고 발언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국회 우리 법에 명시된 건데 근데 당신 입을 닫으세요. 그거를 자기가 권한으로 할게요. 이 얘기는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네. 최민희 의원의 이건 그 대응이 조금 너무 심했습니다. 자, 반면 야당은 국감에 참석했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회의가 정해된 상태였는데 김태규 그 직무대행이 욕이 섞인 말을 했죠. 그게 누군가요? 저 민주당 의원 한 분이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욕을 했고 그 내용이 이제 국회를 모욕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근데 혼잣말이긴 했는데 어쨌든 욕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리 정해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 많은 출석한 의원들이 애들이 다 있는데. 있었고 들릴 만한 정도의 발언이었고 이걸 억지로 문제 삼기에 찾아낸 게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은 혼잣말로 했다고 보기에는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발언이 나온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국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 위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충분히 들릴만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 의원의 욕설도 그 회의에서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그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문제네. 그쪽에 대해서는 뭐 형평성이나 네. 이제 이쪽 이제 모욕죄 고발한 걸로 뭐 그런 비판도 좀 제기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좀 달리 봐야 될 게 저는 뭐 네.
그 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욕설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앙돼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도 당연히 아마 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 네. 상황과 관계없이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의 문제인데 네. 피감 기관의 장애한 행위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게 국회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또 증언감정법 상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언 거부 문제가 되는 문제는 그 국회의원이 욕한 문제하고 이건 다른 차원의 차원이 문제입니다. 다르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아이고, 최수영 평론가님. 예. 근데 둘 다 잘못을 했지만 뭐 사실은 뭐 양비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네. 더 그래도 여기서는 좀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게 물론 그 피감 기관장으로서 잘못했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휘하 그러니까 자기네 산하기관의 직원이 쓰러져 나가는 추위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정이 감정이 격앙돼서 그 얘기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마이크가 꺼진 정회 상태였고 그리고 정회에서는 누구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비속어가 섞인 얘기한 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거는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공식 시간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더 문제는 뭐냐면 사과를 하니까 이제 그 피감기관장 김태규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그랬어요. 예. 강요된 사과는 억지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과는 받는 사람이 수용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그 김태규 부위원장이 잘못은 대단히 큰 잘못했지만 어쨌든 경중을 따지면 민주당이 좀 크다고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네. 뭐 경중을 따져서 그렇다고 누가 더 잘못했다 이 측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만 사과, 그다음에 말로만 재발 방지가 아니라 조금 저는 이것 또한 좀 윤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에는 공천 개입 의혹 받는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포함해 18명이 일반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불출석했고요. 행안위는 앞서서 야당 주도로 명 씨, 김 전 의원 동행명령장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핵심 증인들 불출석 이어지면서 맹탕 국감이다. 지적 나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과거 국회도 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22대 국회는 예.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 이 건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출석해야죠. 뭐 이런 경우에 본인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고 네.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도용 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안 응하면 또 처벌하게 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행 명령장 발부를 통해서 이 소환을 한번 강제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까지 가면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 처벌되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안 나가도 된다 이게 된 거죠. 근데 국회가 최초에 이 법을 만들 때에는 적어도 국회라는 기관의 성격상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요 정도까지 하면 웬만하면 다 나온다는 게 전제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무너졌다고 하면 이 동행명령 발부 이후에 그게 불응한 거에 대한 처벌 이전에 이 국회법이 정한 사유 없이 이 불출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강화해야 된다 예.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너무 그러니까 다수당이긴 하지만 증인 채택이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이게 채택이 된다. 그러니 여당도 반발을 하고 채택된 사람들도 이거 막 마구잡이식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더 안 나오는 경향도 있다.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아니 안 나오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 일부 증인 중에 과도하게 예, 관련성을 너무 확대해서 그렇게 증인을 채택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문제는 핵심 증인들이 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죠. 뭐 민주당이 과도하게 증인 채택 권한을 뭐 다수당의 이유로 뭐 행사한다고 하는 비판 이전에 네. 적어도 필수적 증인들이 사실상 정부와 직접 관련돼 있거나 대통령이나 여사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의혹들 당사자들이 이렇게 회피하는 거는 본인 개인의 판단만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그냥 이 증인 권한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 부분이 비판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이제 국회 운영 전반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독주한다. 네. 일방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비판인데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이번에 정말 마찬가지였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첫 정기국회 아닙니까? 네.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 18명 발부가 됐잖아요. 21대 국회 4년 동안에 총 동행명령 발부된 수가 14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4년의 총합보다 1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동행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설령 다 발부해도 지금 재판이 어쨌든 진행 중이고 이번에 무혐의 어쨌든 불기소 처분받은 대통령 영부인에게까지 네.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한남동 관저까지 가서 한다? 그거는 이미 전달이 안 될 것도 알고 안 나올 줄도 알면서도 망신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다.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정말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하듯이 딱 그렇게 했으면은 저는 오히려 그 칭찬도 받고 성과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조자령 헝칼 쓰듯이 아무나 휘두르고 다 오라 그러고 또 법적인 제재는 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맹탕 국감, 보여주기 국감, 쇼 국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이라 극심한 정체 염두에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쪽, 양주 요금소 하이패스 1, 2차로가 지금 차량 전복 사고 때문에 차단됐습니다. 요금소 통과하기가 매우 답답한데요. 뒤로 별내부터 긴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에서 감곡까지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여주분기점 1, 2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이후로는 문경세제에서 진남터널 그리고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까지 답답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곤지암 그리고 호법에서 남이천까지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남이천 나들목 부근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고요. 이후 대소분기점에서 진천터널 또 증평에서 오창분기점, 다시 오창에서 남이분기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늘 이것도 그 국감 때마다 계속되는 건데 이른바 병품 국감 논란이에요. 자, 불러놓고 이제 질문도 안 하는 거예요. 630개 피감기관을 불렀는데 이 가운데 209개, 33% 정확히 셋 중 하나는 한 차례 질문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논란이 됐던 사안이 뭐였냐면 국회 과방위에서 또 있었던 일인데 민주당 모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돼 있는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한 17명인가 한 줄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 장면 봤는데 네. 보기에 따라서는 꼭 저렇게까지 하셨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긴 했는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예. 그것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사자들은 다소 좀 모욕적이고 불편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가능하면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어쨌든 그 당사자들은 어떤 기관 내지 상부의 명예에 의해서 그 직에 가 있는 거고 그 상황이 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한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 말고 가능하면 좀 보기에 덜 불편하게 당사자들이 그런 불편한 감정 내지 모욕감에 이를 정도가 아닌 방식이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당사자 그거를 이제 제기한 의원이 방송 기자 출신이라 약간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도 한 것 같은데 여튼 여당에서는 이건 갑질이다. 그리고 인민 재판하는 거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갑질을 떠나서 그냥 인권에 대한 전 모독이라고 봐요. 인권 모독이요? 인권 모독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집에 가면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한 부처에 가면은 네. 각각의 고유한 업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리고 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증인 채택을 보니까요. 네.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해는 6명을 했는데 이번에 85명이었어요. 그리고 과방이 지난해 마지막 국회 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16명이었어요. 증인이? 예. 증인 참고인 합해서. 이게 이 수치가 저는 모든 걸 얘기한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불러세운 사람들 또 망신 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국민의 이번에 국감에 뭐가 기억에 남았죠? 뉴진스의 한이 나온 것만 기억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이번 국감 네. 이번에 그래서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듣는 건데 많은 국민들 뉴진스 아니가 왜 나갔지만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 참고인들이 와서 하루 종일 대기하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아간 건 다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자, 그러니까 국감을 종합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국감 끝나는 시점에 계속 나쁜 얘기만 나오네. 이제 돈 없는 막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신체 불편한 분들을 비하하는 표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장경태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제일 이제 논란이 컸던 것 같은데 기생집 발언이죠. 근데 사과를 했어요. 그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편 짜서 공격해도 꿋꿋이 간다. 네. 그래가지고 국악인들이 본청으로 몰려왔습니다. 막 규탄 대회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올렸던 편짜서 공격해도 뭐 꿋꿋이 가겠다. 사과 안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뭐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양문석 의원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한 건지, 그러니까 이 전승 계승자들, 이 무형문화재 전승 계승자들을 위한 발언이었어요. 그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특유의 이 격한 발언 축에 나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발언입니다. 당사자들이 굉장한 모욕감과 불쾌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아무리 선의에 의한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4일 만에 사과했다는 것도 일단 문제였지만 그렇게 사과했는데도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과라고 하면 재차 3차 통해서 그분들이 그런 감정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마치 이게 어떤 다른 동계에 의한 정치적 공격인 것처럼 이렇게 대응하면 이거 감당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최수영 네. 평론가님, 요 얘기는 뭐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 넘어가고 네. 아까 이제 뉴진스의 한이만 기억난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 딱 두 분이 기억난다는 분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네. 이재명 네. 대표. 그래서 그 전에도 국감하면 정쟁 국감이라고 우리가 비판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적이 정말 있었을까? 그래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이다 혹평하면서 D- 성 F는 안 줬어요. D-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 줬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보시기에 그 이전 국감 한 그래도 이 정도였습니까? 정말 최악의 국감입니까? 최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네. D-인데요. 2000년 이후 국회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2000년대 전에는 아마 모니터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집계하고 평가한 이후에 최악이었어요. 만약에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F? 저는 F죠. 아, 그래요? 왜냐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뉴진스 한이 기억나고 지금 제 사실 아까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린 건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한 그 얘기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은 제가 보기에 뭐 몇 가지 그러니까 네 글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선 불복의 그 국감이었고 방탄의 국감이었고 또 여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보위 국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민생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증인 수많은 기관에 또 피감기관에 대해서 또 선정해 놓고 네. 아까 저 말씀 안 드렸지만 630개 피감기관 말씀하셨잖아요. 209개 기관에 질문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산더미 같은 자료 준비해놓고 하나도 묻지 않았다는 건데 이러려면 국감 왜 했습니까? 그래서 뭐 용론이 나는 건 당연한데 근데 저는 내년 국감도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제 좀 저는 여야 지도부들이 국민 보기 좀 부끄러운 걸 좀 알아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번 국감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가하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국감 끝날 때마다 거의 똑같이 나와요. 정쟁 국감, 네, 냉탕 네. 국감, 뭐 낙제점, 국감 왜 필요하냐 이거 매년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정도는 심했던 것 같지 않아요? 심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있었죠. 지금 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이거는 현재 실제 하는 문제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하지 않으면 국정이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국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피감기관들이 그 과정에서 여사와 관련된 문제든 아니면 민생에 관련된 문제든 제대로 못했거나 뭐 이 특히 감사원, 검찰 이런 곳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이제 등치시켜서 그러면 또 이재명 대에 대한 방탄국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그걸 끌고 들어와서 그렇지 이재명 대표 문제가 왜 국감의 소재가 돼야 되죠? 다 수사해서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판 결과를 보면 되는데 왜 그게 국감에서 논의가 돼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정쟁 국감을 만든 것은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당이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쟁의 모습이 더 크게 부각된 것이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특히 야당이 제기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문제되는 현재 실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평가해서 다 싸잡아서 맹탕 국가 무용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다소 온당치 않다. 과하다. 예, 그렇게 네.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20%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최수영 네. 평론가님, 국정 지지율 20% 또다시 이제 취임 후 최저치인데 그 의미가 뭘까요? 부담스럽죠. 굉장히 이건 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정 지지율 20%가 아닙니까? 5명의 국민 가운데 4명이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하죠. 왜냐 우리가 지지율만큼 일을 하는 게 5년 대통령 단임제 숙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른바 보합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2, 3주째 지금 하방 경직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하방 경직성이 이제 무너진 게 이게 조금 저는 좀 위험한 신호 같고 마지막 하나는 이게 이제 전통적 지지층에서조차 빠져나간다는 거. 이 네. 얘기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그동안 그 콘크리트라고 불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쳐줬던 이제 그런 전통적 지지층이 형해화되고 있다. 이거는 신호를 넘어서 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은 좀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지표 같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부정평가 이유 중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15% 가장 많았고요. 경제 민생 물가 14%, 소통 미흡 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한 결과죠. 최근의 어떤 경향. 문제는 지금 이 사실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그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이 큰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없으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대통령 지지율 1%가 나와도 이 운영 기조는 바꾸지 않을 뿐이다라고 냉정하게 비판을 했던데요. 지금 최근에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민생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의대 정원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실제 국민들이 당장 의혹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거나 민생과 관련 직결돼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하향 추세로 갔고 반등의 계기는 결국에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하면 이제 실제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 대통령실이 과연 이 위기를 진짜 갖고 있는 건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그게 걱정이고요. 오늘 뭐 공식적으로 이 지지율에 관련된 입장에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입장을 고위 관계자 말로 나오긴 했던데 그 얘기를 뭐 여러 차례 들었지만 실제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한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 조사 더 말씀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2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 역시 국정 지지율 22%로 MBS 조사 기준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전국 지표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 중단해야 하느냐 물음에 73%가 찬성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세와 흐름 같습니다. 이제 물론 야당의 저도 개인적으로는 야당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악마화가 좀 정도를 넘었다 싶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국민의 상당수가 중도 상당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측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해법이 결국은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를 좀 푸는 방법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한 문제는 풀리지 해법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저는 자꾸 이제 뭐 대통령은 뭐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는 게 아니다 싶은데
선수가 전광판을 안 보면 스태프들이라도 전광판을 봐야죠. 얼마나 맞는지. 예. 지금 실제로 우리 레드카드 받은 선수 몇 명인지 이것 안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전 그런 측면에서 스태프들의 지금 기능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지금 다시 한번 재편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설령 대통령께서는 4대 개혁 내 마무리할 때까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지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이른바 최종 상태 엔드 스테이트의 워딩인 거지 그걸 보좌하는 참모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적 쇄신이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어떤 특단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일단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너무 의제도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퍼져 있어요. 네. 이 산지 사방에 가 있는 거를 아주 핵심적인 것 우리의 지지율로 돌파할 수 있을 것과 없을 것을 중장기적 장단기적으로 분리한 다음에 네. 저는 조금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중장기적, 단기적 분류해서.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여당이 지금 이 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특검법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당이 지금 뭐랄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부터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당이라고 얘기하기 여당과 대통령실, 그러니까 여권. 예, 아니 여권.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묶어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이라고 보세요? 아니 내부 갈등이 지금 심하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실의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입장을 갖기에도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면담의 분위기와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상황을 정부 여당이 하나로 어떤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헤쳐갈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같다고 보고요. 네. 결국에 대통령 결단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의 정리, 확실한 정리.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특검밖에 없는 거고요. 대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은 건 그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국정 개입 의혹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이렇게 구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제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여론이면. 그러면 그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결부돼서 실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 대통령실 개편이라든가 내각 개편이라든가 이렇게 전국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어떤 눈높이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사실은 보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대표를 공격하나 여당 지도부를 공격해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거나 야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정을 주도해 가려는 이 분위기가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도 않고 바뀌겠다는 의지도 지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게 좀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 임기가 반환점도 아직 안 돌았는데 네네. 그러면 야당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끌고 가면 야당의 물론 국정에 무한 책임은 여당에 있습니다만은 야권도 정치의 반쪽 책임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야당이 이렇게 공세를 펼쳐줄 땐 주더라도 네. 최소한 국가적인 어떤 현안 4대 개혁 같은 문제는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러면서 저는 여당이 어쨌든 쇄신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너무 야당이 지금 보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좀 즐기는 것 같은데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함께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그다음에 여권이 저는 좀 충분하게 저는 돌파할 힘은 있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전향적 조치를 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네. 특별감찰관제요. 네. 이거를 두고 이제 또 당내 갈등이 좀 고조되는 네.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이게 근본적인 게 아니다. 특검을 받아라는데 그래도 여당이 현실적으로 좀 국민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거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저는 같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특검은 어떤 특검이라도 한동훈 대표 못 받아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은 이거는 정말 명분도 있고 공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는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도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특별감찰관은 아마 저는 관철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특별감찰관 관철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돼도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문제는 향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또 대통령 주변의 어떤 이런 문제를 관리할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발생돼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명태균 씨의 의혹 관련돼라든가 김대남 비서관의 문제라든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집권 2년 6개월 아니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한참 된 사건이긴 하지만 수사가 이 정부에서 계속됐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향후에 뭐 특별감찰관제를 통해서 이걸 잘 관리하겠다는 이유로 지금 국민들의 이 돌아선 민심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건 여권 내부가 특별감찰관제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세력 간 힘겨루기 하는 어떤 소재일 뿐이지 지금 정부 여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또 특검을 하려면 너무 여당 안을 내려고 하더라도 너무 극심한 분열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안 내는데 지금 네.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특별감찰관이 이렇게 저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느냐? 바라지 않기 때문에 진짜 특감이 임명되면 김건희 여사가 정제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네. 최소한의 관리가 될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공세를 해줘야 되는데 특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니까 그리고 또 전임 정부와 또 이건 차별화되는 약간 리스크도 있고 해서 네.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감찰관이야말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형해화되기 전에 저는 우리가 배우자법을 신설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특감의 활성화를 통해서 신척 관리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859님이 처음으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뉴스레터 K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정이는 매일 아침 엄마와 동생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갑상선암 투병 중인 엄마를 대신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수정이. 카사바흐 메리트 증후군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남동생까지 케어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데요. 반복적이고 힘든 일상이지만 수정이는 묵묵히 할 일을 마친 후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수업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픈 엄마와 동생 걱정뿐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엄마의 항암 치료비와 1년마다 다리뼈를 깎아내야 하는 동생의 수술비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수정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수정이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 동안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12도, 광주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광주, 부산 24도, 대구와 제주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무척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전남 해안은 내일 낮부터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 해안에는 당분간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이른바 북한군 타격 요청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규탄 대회를 열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거냐며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사적 대화를 악마화해 국가안보에 정쟁을 벌인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우려와 걱정을 해소해야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원내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고용통계 발표를 두고 왜곡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진짜 왜곡된 발표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개인 자산이 단 하루 만에 46조 원 넘게 늘어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가능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전기차와 재사용 로켓, 위성 인터넷망에 더해서 정치적 논란까지 참 다양한 영역에서 화제를 뿌리고 또 이목이 집중되는 인물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일론 머스크 현상의 의미 짚어봅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서두에 세계 최고 갑부 얘기했는데 자, 김덕진 소장님은 일론 머스크 하면 어떤 이미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정말 많은 게 떠오르는데요. 1번. 1번. 혁신과 몽상 사이. 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혁신이야 몽상이야 한 끗 차이고. 예.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비슷하게 제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예.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로서 정말 아이언맨 한 것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21세기의 돈키호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정말 그게 될까라고 했던 거를
어쨌든 해내니까 이런 것들이 놀랍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일종의 이제 뭐 로켓을 다시 젓가락처럼 그런 모습으로 잡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허구 없는 공상과학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근데 좀 특징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머스크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스크 타임 뭐예요? 네, 우리가 코리안 타임 하면 네네. 빨리빨리잖아요. 네네. 근데 머스크 타임은 이 해는 잘 못 지키는 것 같다. 예를 들면 2024년에 된다 그러면 그 해에는 못 하는데 어쨌든 1, 2년 지나서 하긴 하더라.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다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안에 됩니다라는 게 바로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얘기한 것들이 다 되고는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정말 혁신과 몽상 사이에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죠. 네. 상상한 건 모두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듯이 자 어제 오늘 벌어진 일부터 잠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식 폭등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루 만에 46조 원 벌어들인 셈이 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순위,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측치보다 한 20% 이상 더 높게 나왔고요. 네. 매출 총 이익률도 원래 2023년 3분기에 17.9% 정도에서 19.8%까지. 뭐 영업이익률 마진도 이제 10%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수치도 상당히 높았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에서 제일 저렴한 모델이 모델 Y라고 한 뭐 보조금 없이 한 5만 불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3만 불 이하의 차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율주행 기능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기능이 빠진 게 아닌데도 그런데도 3만 달러? 네, 그러니까 오. 이제 사람들이 놀라고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2026년부터 이건 아까 말씀 머스크 타임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택시,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 택시를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네네. 200만 대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이야기들 했어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FSD라고 하는데 완전 자율이 아니라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일부 자율주행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내년 2, 3분기쯤 되면은 아이오프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 감고 네. 타도 되는 수준. 이 수준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능적 얘기. 그러니까는 기능은 훨씬 좋아지고 가격은 훨씬 싸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존에 하는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러니까는 네. 택시 서비스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은 내려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ESS 메가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태양열을 잘 모으지만 그거를 배터리처럼 모아놓지는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데 이거를 만약에 태양열 같은 여러 대체 에너지들을 우리가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데 모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가 실제로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그 산업용 ESS 메가팩을요. 지금 상하이에 이제 내년 초부터 가동을 시키겠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실제 그 메가팩 규모가 지금 테슬라 차가 1년에 팔리는 거 절반 수준의 매출이 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매출의 또 0.5가는 2분의 1 만큼 또 더해지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와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더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네.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폭증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장기적 전망도 좋게 하는 호재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주식값은 오르고 또 내리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위험 최소화하고 사용자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 이제 갖출 수 있을지 여부인데 지금 뭐 배터리 화재니 뭐 이런 것도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가 전기차 얘기 나올 때 또 이 테슬라 얘기 나올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테슬라가 전기차라서 이게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카메라 기능 때문에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화질이 좋아서지만 네. 우리가 그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걸로 이미지를 인식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폰이나 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존에 있지 않았던 비즈니스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이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가 뭐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전기차가 좋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원래는 부품들도 되게 많고 되게 빡빡하고 아주 많은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된다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심플하게 그 안의 구조가 모터랑 그리고 단순화된다는 거거든요. 단순화된다. 단순화된다는 건 그만큼 어떠한 그 부품들이 적게 들어가고 이제 이걸 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기존의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네. 그럼 두 번째는 그 안에 기존의 자동차에는 들어가기 힘들었었던 부품이나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센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그래픽 GPU나 아니면 그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에 보내주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라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좀 봐요. 그래서 단순한 전기차라서가 아니라 테슬라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차들에 사람들이 그걸 자율 기능을 이제 틀잖아요. 그럼 모든 이 운행하는 기록들이 이 테슬라의 서버에 다 모이게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테슬라 차가 몇만 대인데 그 몇만 대가 계속 어떤 AI가 이제 실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길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학습된 데이터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그거를 이번에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로봇의 두뇌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의 AI 데이터랑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로봇들은 이 공장의 길을 하나하나 다 데이터로 만들고 테슬라 차는 밖에서 모든 길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나머지 서비스에도 붙이고 막 이런 식의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산업이 여러 가지 생긴 것처럼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그 안에서 생길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걸 보면서 놀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도 되게 재밌게 얘기한 게 자신들의 자율주행차들을 일론 머스크가 그냥 바퀴 달린 로봇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점에서 다 똑같은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니까 그 안에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로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림들을 갖고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의 가치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뭐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로보택시처럼 이렇게 미래 투자하는 사업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네. 미국 IT 업계는 이제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대성공, 그러니까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대표적 예고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과연 어떨까? 일론 머스크가 거쳐온 삶의 궤적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파란만장한 인물이에요. 네.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71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처음 태어나자마자 약간 이제 여러 뭐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본인이 되게 그 하루 종일 책 읽고 독서하면서 약간 이제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프로그래밍에 엄청 흥미를 가졌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약간 우주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엔지니어이자 우주과학자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모형 로켓도 만들고 소스 코드도 만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쪽 프로그래밍에 상당한 어떤 재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1999년 27살 때 처음으로 2,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자기가 창업한 첫 회사를 이제 팔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인터넷 초창기잖아요. 1999년이면. 근데 그때 전화번호부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상점의 정보를 모아서 쉽게 말하면 온라인 가이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치면은 뭐 회사 치면 회사에 대한 정보 나오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번 거예요. 네. 근데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재밌어요. 창업을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앞서서 이제 미국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 막 창고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가 유명하냐면 일론 머스크의 욕구 실험이라고도 표현하고 $30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야 내가 창업을 하면 과연 내가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을까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망하면 얼마로 버틸 수 있을까를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내가 $1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대학생 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형마트에서요 냉동 핫도그랑 예. 오렌지 $30어치를 사요. 그다음에 그거를 한 달 동안 계속 냉장고랑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루에 30분의 1씩. 네 예. 그렇게 먹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해봤더니 $30로
본인이 살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어차피 내가 망해도 $30만 먹고 사는데 다 질러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특이했었고 이렇게 $2,200만 갖고 엑시트를 한 27살이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그거를 갖고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결제의 원조라고 해서 페이팔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30대 때부터 이미 억만장자가 됩니다. 네. 2억 5천만 달러의 엑시트를 해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번 거죠. 근데 거기서 보통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수천억 부자가 30대 초반에 됐으면 그냥 여유롭게 있을 법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아버지도 우주과학자 쪽이고 본인도 우주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정말로 내가 화성에 나가겠다. 그리고 좀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이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막 우주과학자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럴 거면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페이스X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걸 만들고 또 테슬라도 만들고 그러는데 중간에 또 이게 엄청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안 되냐면 그 수천억 부자가 자기가 갈 데가 없어서 와이프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집까지 담보를 맡기면서 그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스페이스X가 그때 이제 펠콘이라고 하는 이 네. 우주 비행선을 성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다시 살아난 일론 거예요. 머스크로 올라온 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오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전 세계 커버한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영역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머스크를 규정할 때 아까는 이제 혁신과 몽상 사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미래에 투자하는 모험 사업가, 그 뭐 혁신가, 미래의 혁신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에 직접 이제 개입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로봇 택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내 차가 또 알아서 돈을 벌고 다녀요. 손님들 싣고 다니면서. 뭐 주차장도 대폭 줄어든다. 그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를 얘기한 그 행사의 쇼의 이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는데 위 로봇이라는 행사예요. 근데 이 위 로봇이 뭐랑 좀 비유가 되냐면 영화 중에 예전에 아이로보라고 하는 아이로봇이라는 게 네네.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로봇이 결국에는 뭔가 자아를 가져서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건데 네네. 여기서 말하는 거 위 로봇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로봇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나온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 택시인데 네. 그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로봇 택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택시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고 그냥 내가 일을 할 때는 주차장에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면서 손님을 태우고 손님에게 돈을 받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청소도 로봇팔이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위치에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청소도 하고 또 전기 충전도 해주고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될 때에 이 요금입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내 걸로도 할 수 있지만 네. 테슬라에서 직접 그런 차들을 양산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1마일 가격에 270원. 그러니까 1.6km 가는데 270원씩 받겠다는 거예요. 네네. 뭐 직접적인 비유는 그렇지만 서울시의 지금 택시 기본 요금이 한 4,800원인데 그렇게 치면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이 바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차를 운영하고 기름 넣는 것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항상 오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차가 맘대로 움직이니까 네, 업무도 안에서 볼 수 있고. 일을 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영상 보고 있다가 네. 그 딱 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큰 모니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하면 주차장도 많이 줄 거다. 차가 줄 거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 로봇 택시, 뭐 텍사스 같은 데는 가능하고 캘리포니아는 좀 늦춰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당국 규제 문제도 있지만 택시 기사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발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그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노동계와 여러 곳들의 반발은 당연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우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을 때도 비슷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법과 규제, 정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연결이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가사 노동 담당하는 로봇 만든다는 사업 구상도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데 뭐 진척은 다소 더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로봇 분야도 머스크가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현대차가 인수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막 덤블링도 하고 막 난리를 쳐니까 그렇죠. 와, 놀랍다 이랬는데 이게 양산하고 개발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정말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개념이라고 치면 일론 머스크는 양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가정용 로봇도 3천만 원대보다 좀 저렴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처럼 빨리 뛰고 달리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고 이제 일구리 하면 자동차 가격보다 저렴하니까 기술의 정교함보다는 양산 쪽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2년 전과 지금의 기술 차이가 너무 빨리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 쇼에서도 사람 사이에 이런 로봇들이 막 음료도 따라주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야, 이 기술의 방향성이 좀 확실히 이제 양산 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스페이스X는 최근 로켓 재사용 위해서 1단계 발사체 수거하는 장면 공개했고요.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화성에 정착촌 건설하고 전 세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엮는다. 어찌 보면 이제 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 소장님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장난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생각했었던 거 보면 최종 목표는 지구와 다른 행성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생활하는 다행성 인류 사회를 정말로 화성 같은 거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성에 대해서도 정말로 구체화시키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자연이 파괴되고 이러면 결국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을 확장시키는 공학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도 로켓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면서 공학계에서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공학이라는 개념을 계속 바꾸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그걸 인간을 확장시키는 쪽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 확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만 살지 않고 로봇과 AI와 결합되는 생각도 정말로 일론 머스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뉴럴링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를 쉽게 말해서 AI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죠. 인간의 능력을 정말로 AI처럼 확장시키거나 인간의 수명을 극도로 장기화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인간을 확장시키는 일종의 공학적 접근에서 인간을 정말로 확장시키려는 계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몽상을 현실로 만들려는 그림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머스크는 자신의 견해와 관련해서 매우 자주 이제 논란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가 편견과 불평등이 만연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나 논란 때문에 머스크가 구현하려는 세상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건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정확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도 보면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말 자기를 갈아놓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끝단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불안감들이 은근 심리적으로 나올 때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트위터라고 불렸던 SNS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름을 X로 바꿨는데 실은 그 X라는 이름도 본인이 초창기 때 원래 페이팔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은행의 이름을 X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착한 20대 초기에 집착했던 그 서비스 이름을 결국에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서 정말 자신의 생각을 필터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타협이나 사람들과의 관심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을 정말 맞든 틀리든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사회의 현상을 바꾸고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정말로 그게 와닿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한테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야, 내 아이를 갖게 해줄게. 뭐 이런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발언들을 종종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CEO 자체가 리스크냐, CEO가 중요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보수층 유권자 상대로 추첨해서 매일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왜 이런 행보할까요? 실제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첨을 통해서 거액 상금 몇 명 나가기도 했고요. 근데 포인트는 결국
이 안에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규제 완화 중심 정책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이나 에너지 자립이나 규제 완화 그리고 뭐 로켓 발사 이런 쪽에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정책들이 좀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원래 예전부터도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이러한 반응들은 완전히 쏟아왔기 때문에 결이 맞는 방향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를 주제로 우리의 미래 정말 실현될 수도 있을까 하는 모습을 예측을 해봤는데 기대가 있고 우려가 있을 겁니다. 기대치는 최대치로 늘리고 우려는 최소화하는 방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냉정하게 균형 잡힌 관점으로 보면서도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없을 때 이런 혁신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없었을 때랑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술의 방향성은 이제 언제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속도의 차이고 그 속도에서 확실한 건 일론 머스크가 극단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나 내용들을 항상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보다 보면 일론 머스크 좀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안에서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그 패턴에 대한 걸 좀 잘 분석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의 방향성에서 좀 어느 정도 냉정을 찾을 필요는 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기술자나 공학자로서 그 사람의 능력을 무시할 건 아니고 완전한 워커홀릭입니다. 집에도 안 가요. 본인이 그렇게 죽어라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난 사람이긴 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처럼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생각을 들게 하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연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로 사랑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배우 김수미 씨는 본명이 김영옥입니다. 오늘 75세의 나이로 별세했고요. 오전 8시 8분쯤에 심정지 상태로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유가족들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현재 고혈당 쇼크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됐고요. 올해 5월까지 뮤지컬 친정엄마로 무대에 올랐던 그는 최근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5월과 7월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배우 김수미 씨는 MBC 3기 공채 탤런트 데뷔했습니다. 처음 연기 시작했을 때는 무명 시절 보냈다고 해요? 네, 1971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수사반장으로 처음 연기를 시작했고요. 한동안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표작인 전원일기,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에 마당 깊은 집, 젊은이의 양지, 파랑새는 있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을 했고요. 또 2004년 발리에서 생긴 일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05년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약간 시트콤 같은 요 극에서도 유령 이사벨 역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크린과 예능에서도 활약했는데요. 네. 시리즈물인 마파도 시리즈 그리고 가문의 위기 시리즈를 계속 사랑받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에는요. 헬먼이라는 영화에서 욕쟁이 할머니 역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또 뛰어난 요리 솜씨로 자신의 요리 노하우를 선보인 여러 작품들도 많이 선보였는데 KBS ETV의 수미산장
또 TVN의 수민의 반찬 등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인 배우 서유림 씨와도 예능에 함께 출연해서 애틋한 고부관계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각계에서 애도의 메시지 쏟아졌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요. 전원일기를 22년 동안 함께 했었잖아요. 네네. 스타를 잃은 것보다 가족을 잃은 것 같다라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원일기 일용엄니 맡았을 때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 처음으로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제 부인은 하지 않았고요. 두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미국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관해서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푸틴의 견해를 물었더니 푸틴 대통령이 이미지는 진지한 것입니다. 만약 사진이 존재한다면 무언가를 반영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돌려서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은 거고요. 네. 또 러시아원이 북한과의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여기에 상호 군사원조 조항이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이요. 이 자국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에 북한군을 목격했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 교도통신도요. 우크라이나군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서 일부를 점령을 했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입니다. 전부터 북한군이 투입된다면 주요 투입지로 거론됐던 곳이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는 장성 3명, 장교 500명을 포함해서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파병을 두고 한국과 북한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또다시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 벌인 장소 어디였습니까? 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제1위원회는요.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회의입니다. 주유엔의 한국 대표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모든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북한이 곧바로 1차 발언권을 통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한국을 향해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문제를 제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측도 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참사관은요. 이 아침에 있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도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 네. 발신자는 부인하는데 수신자는 부인하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보낸 북한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병사들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았지만 불법 행위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 측을 몰아세웠습니다. 북한이 또 2차 답변권을 신청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네. 북한군이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한 한국 대표부의 발언에 북한 대표부가 좀 다소 당황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근로자들 귀 쫑긋할 만한 이제 주제 주 4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 기업들이 4일제를 영구 도입하거나 또는
시범 도입 기간 늘리기로 했다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뉴질랜드에 주 4일제 옹호 단체가 있습니다. 네. 4Day 글로벌이라는 단체인데요. 독일 기업 45개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이 결과를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건데요. 이 기업들의 73%가 주 4일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거나 시범 도입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회사의 대조군 대비 시범 도입군에 속한 직원들은요. 네. 이 주 4일 근무 이후에 주당 평균 38분가량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방출되는 코르티솔의 분비량도 줄었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도 늘었고요. 자, 요거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수면 시간 취합하고요. 머리카락 샘플 직접 채취해서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하는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합니다. 기업에도 이점 있었다고 하네요. 네, 시범 도입을 했던 기업들도요. 한 70%가 양질의 직원을 채용하는 게 수월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고 또 직원 복지, 워라밸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줘서 사람을 구하는 게 유리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시범 도입한 회사 중 12개 회사가 재무 실적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는데 매출과 이익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요번 이 시범은요. 이 단체가 해왔던 시범 중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 단체는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에서도 이미 같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건 다 좋은 거였고 그렇지만 모든 기업이 행복한 결말을 맞은 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네, 주 4일제를 해봤더니 네. 도저히 회사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주 5일제로 돌아간 기업도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다른 나라 실험 결과보다도 높았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근무 시간과 생산량이 직결되는 제조 강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또 중국의 수요 감소, 숙련 노동자 부족 등 이렇게 경기가 좀 가라앉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4일제 실험에 실패한 한 창문 제조업체의 관계자는요. 네네. 근무 시간이 줄어드니까 장비 고장이나 공급사 납품 지연에 요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했고요. 주 5일제 회기에 이 회사 직원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선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직원들도 주 5일 출근 방침에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직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아마존 내에 다니는 직원들의 10명 중 7명 이상은 회사의 주 5일 출근 방침에 반발해서 네.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 블라인드라고요. 이 익명으로 직원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이 플랫폼에서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가 풀타임 사무실 복귀를 통보한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의 73%가 이직을 고려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출근 방침에 불만을 나타낸 직원도요. 조사 대상 중에 91%에 달했고 만족한다는 대답은 9%에 그쳤습니다. 2,58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고요. 아마존이 코로나19 사태 기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해 오다가 지난해 5월부터 최소 3일 이상 출근하는 것으로 회사 방침을 세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요 기업들의 근무 일수 현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일부 산업군에서는 4.5일제 또는 주 4일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부터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 6월에는요. 격주로 주 4일을 하던 포스코가 임원들은 주 5일제에 복귀를 했고요. 또 SK는 지난 2월에 쇄신을 앞세워서 2004년에 주 5일제가 우리가 도입이 됐을 때부터 사라졌던 네. 토요회의가 20여 년 만에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회의 부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você disser que eu desafino amor, saiba que isto em mim provoca imensa dor. Só privilegiados têm ouvido.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가왕 조용필 11년 만에 정규 20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가왕 조용필의 귀환에 대한 얘기 나눠봅니다. 임진모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13년 헬로 발매 이후 11년 만에 컴백입니다. 이번 20집 앨범 이름이 또 20이에요. 네, 그 네. 의미가 뭘까요? 20 그 자체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18집, 19집까지 굉장히 시간이 길었거든요. 네. 아마 본인도 20이라는 그 숫자, 20이라는 숫자를 채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네네. 어쨌든 중간에 10년이 넘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 바운스 앨범이 2013년이니까요. 네네. 11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사실 지난번 바운스 앨범도 10년 만에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10년 만이었는데 요번엔 11년 만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막 자주 냈었군요. 18집까지는. 네, 그때까지는 비교적 네. 기간이 짧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호흡이 길어졌지요.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짧게 타이틀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조용필 20집의 타이틀곡 그래도 돼입니다. 어느새 차가운 시선에 간직한 다짐을 놓쳐 그래도 내 마음은 떠나지 못한 채 아쉬워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봐 자신을 믿어봐 차오르는 숨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번 네. 타이틀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번에 이제 그 바운스는요. 네네. 사실은 그 나이로 생각했을 땐 좀 너무 그 젊은 사랑 노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은 그 어떤 음악 이력 그리고 삶이 이제 충만한 그런 어른으로서 조금 그 다음 세대에게 조금은 뭐 인생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어떤 위로와 용기랄까요? 그런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네네. 인생이 힘든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타이틀곡 외에 좀 흥미롭게 들으신 곡 있습니까? 다 흥미로웠어요. 네. 타이밍도 그랬고 외도 그랬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노래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어쩔 수 없이 조용필의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74세. 생일도 빨라요. 3월이면 몇 개월 있으면 75세예요. 그러니까 50년생입니까?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던데요. 아니 어떻게 이게 70대 중반의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요. 네네. 자, 전체 뭐 다 좋다 그러셨는데 네네. 전체 앨범에 대한 뭐 총평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 말씀으로 해주시면 어떠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요. 그 네네. 상태에서도 조용필의 음악의 유전자는 락이란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약간은 전자음악적인 요소, 그다음에 랩 이런 것도 끌어들였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락 중심으로 엮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보통 이 나이에는 그렇게 좀 강렬한 몰아붙이는 락을 보통은 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아직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음악적으로는요. 네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곡 구성을 잘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 소리가 어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곡에 맞는 그런 음색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왕이 또 노력까지 많이 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앨범 발매 기자 간담회에서 조용필 선생께서 내 소리가 솔직히 옛날 조용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하셨어요. 평론가님 들으시기엔 어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 옛날 조용필하고 지금까지 같으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그 소리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혁신적인 마인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갱신의 자세가 없으면 힘든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리 냈던 4곡과 이번 신곡 3곡 앞에서 쭉 들으시면 앞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앨범을 듣고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요? 나도 진짜 잘 만들어야겠다. 세게 만들어야겠다. 세게 만들어야겠다. 자, 데뷔 56년 현역 가수 조용필은 왜 계속 현재형 가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보통 나이가 들면은요 자기 고집이 생기거든요. 근데 조용필은 현실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의 흐름이 있을 때 그거를 과감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새로움을 수혈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조용필을 돋보이게 해준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음악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듣고 있다. 그런 걸 알려면요 끝없이 지금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나이 들면요 새로운 음악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진짜 이게 노력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 구글 어떤 형태든 정보를 찾고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조용필의 저는 가장 그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은요 끊임없이 노래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거 외엔 사실 방법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혁신하려고 한다는 말씀이고요. 자, 여기서 잠시 11년 전에 발매한 지난 헬로 앨범 수록곡 바운스 짧게 듣고 얘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수 내보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울렁이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바운스 이제 조용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곡입니까? 이 곡이 바로 조용필의 지금까지의 특히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음악 어떤 뭐랄까 흐름을 결정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 나이가 들면요 내가 과거 내 전성기 스타일의 음악을 할까 아니면 새로운 음악을 할까 갈등하게 돼요. 근데 이때 상당히 젊은 음악을 했는데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래도 젊고 새로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정해줬어요. 이거 나올 때 그냥 바로 대박이었는데요. 저도 솔직히 반응 좋았죠? 아니 저는 솔직히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거든요. 본인은 더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운 반응. 그리고 그때가 고령화 사회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가 그때 당시 이미 만으로 63세였거든요. 그때 이런 히트곡이 나왔다는 건 사실 세계적 기록이에요. 그 나이에 신곡이 더 없어요. 자, 6년 전 2018년에 조용필 데뷔 50주년 기자간담회를 우리 임진모 평론가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조용필 씨와 대담도 나누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발언, 장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연습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언어가 이런 거였시기에 나는 천재나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기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을 따라가는 게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 정도 실력이면 연습 안 해도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아니요. 음악은요 조금만 쉬어도요. 감을 잃어요. 바로 녹이 씁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조용필은 그걸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많이 연습한 결과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힘을 유지하고
아직도 이렇게 쌩쌩한 느낌을 줄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개인적으로도 좀 잘 지내십니까? 우리 아이고 그냥 멀리서 존경하는 사이지. 자, 그렇다면 선생님 네네. 그 조용필 선생하면 떠오른 일화 뭐 있어요? 일화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젊었을 때 그렇고 우리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조용필 하면 가수로서 생각하는데 네. 제가 더 평가해주고 싶은 건요. 조용필 탁월한 기타리스트예요. 기타리스트. 예. 원래 미팔군 들어갈 때요. 기타 치고 싶어서 글로 간 거예요. 처음엔 노래도 안 했어요. 네. 애트킨스 김트로이 할 때요. 기타만 쳤다니까요. 그래서 요즘도 치실까요? 기타를? 그럼요.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조용필 이분에게 접근할 때 네. 가수 조용필 그러지 말고 기타리스트 조용필 그러면 좋아하세요?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기타리스트. 완전히 지금 팁 주셨어요. 자, 20집 앨범 발표한 가수 조용필. 가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조용필의 최고 히트곡 하면 아무래도 이 노래 꼽는 분들 많습니다. 단발머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길선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임진명 평론가님, 이 곡 단발머리 지금 들어도 참 경쾌하고 세련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사운드는 정말 옛날 사운드인데요. 네. 그때 1980년에요. 네. 이건 너무 새로 뿅뿅뿅 이거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전자드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전자드럼을 쓴 건 정말 혁신적인 거였어요. 전자드럼. 아마 지금은 이걸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조용필이 이때 아주 오랜 그 목소리 훈련을 받았거든요. 판소리까지.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가성을 구사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코러스 터져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노래예요, 이거는요. 이게 창밖에 여자는 같이 있는 앨범이거든요. 1980년이니까 지금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럼 30살? 젊었고 지금 아마 그런 소리가 본인도 부러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공식 1집이거든요. 네. 그전에도 물론 앨범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조용필 본인이 공식 1집으로 이걸 그 치는데 여기에 전곡이 히트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뭐뭐 들어있어요? 거기 뭐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대전블루스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슬픔이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다 히트하면서 조용필이 이제 앨범에 부담을 갖게 되고 내가 앨범을 잘 만들어야 돼. 사실 옛날에는요. 앨범 솔직히 타이틀곡 하나 잘 만들고 나머지는 어거지로 막 넣은 게 많아요. 하나만 잘 터지면. 예. 근데 조용필은 전곡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앨범 미학의 확립이랄까? 네네. 그걸 갖다 하면서 많은 후배들이 조용필처럼 나도 앨범을 잘 만들어야겠다. 그런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 평론가님께서 조용필 1집 이 앨범을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 뭐 단일곡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80년대에 우리가요. 가요 앨범을 사야 되잖아요. 그때 아직도 팝송이 셌어요. 네. 가요 앨범 많이 안 사는데 전곡이 좋으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용필은 그때 당시에 무조건 앨범을 내면 5-6곡 히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앨범 사야 되는 거예요. 1집, 2집, 3집, 4집, 5집. 일반인들도 무지하게 샀겠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앨범이 뭐 100만 장 이런 게 어려울 때인데도 누적 판매량이 1000만 장이 넘어가고 그렇게 돼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네요. 조용필 앨범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80년대. 그러니까요. 자, 내 음악 인생은 도전이다. 해보고 싶은 것
또 욕망이 너무 많았다. 네. 조용필 씨가 이번 앨범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네네. 멋있기도 하고 또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설레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조용필의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나는 바뀌어야죠. 이게 조용필의 철학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나는 바뀐다. 네네. 그냥 옛날에 그 노래를 하던 조용필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절대 과거의 예. 스타일과 패턴에 머물지 않고요. 네. 항상 마음을 열고 지금을 보고. 조용필이 은근히요. 우리보다도 더 요즘 젊은 노래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유 듣죠. BTS 듣죠. 네. 엑소 듣죠. 다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잘한다. 이건 새로운데? 이걸 항상 그걸 갖다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네.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끝없이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거죠. 끝없이 현재 진행을 만든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마지막 포스트 조용필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누굴 꼽을까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누구를 검열하라고 하면 전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나올 것 같긴 한데 누구를 거명하진 못하겠다. 그럼요. 항상 그 시대를 대변하고 또 우리 젊음을 이끌어가는 아티스트는 충분히 있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622님이 아직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들과 모이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뉴스레터 K 청취가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임진모님 반갑습니다. 뉴스레터 K 청취율 높게 나오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왜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필이 몇 개월 동안 창법과 가성, 전달력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많이 연습한 곡이라고 합니다. 조용필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운 이 곡 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